네, 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만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다음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 심각성에 따라 한 달 넘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9월 말부터 카카오뱅크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위메이드맥스는 종속회사인 위메이드 커넥트가 위메이드 이프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오는 9월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신차들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가 미국 테네시 공장을 증설합니다. 한국타이어는 이사회를 열어 테네시주 클라스크빌에 위치한 타이어 공장 증설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칠성은 건기식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 스타트업인 빅섬의 지분 약 53%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뉴스, 반세기 만에 달 탐사 아르테미스 1호 소식 보시죠. 예정대로라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0분 인류 역사상 최강의 우주 발사체가 달을 향해 발사가 됐었어야 됐죠. 전 세계인들은 그 역사적인 장면, 아폴로 17호 착륙이 50년 만에 재현될 장면을 좀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발사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발사 직전에 대표님 일정이 취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가 3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항우연의 그 다음 프로젝트, 그리고 두 번째가 달로 가려는 아르테미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화성으로 가려는 스페이스X 3가지인데요. 일단 그중에서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탐사선입니다. 아르테미스의 프로그램이 연기되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당초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9시 33분에 이제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발사가 1단계 로켓 발사죠. 이게 좀 연기가 되었는데요. 일단 미 항공우주 나사가 발사 직전인 이날 새벽에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공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좀 연기 여부를 검토를 했고 결국 안전하게 좀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출발시키겠다 해서 일단 지금은 9월 2일로 연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72년도에 아폴로 17호 이후에 50년 만에 재개하는 유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달 탐사 프로젝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발사는 3,900만 톤, 정말 어마어마한데 최대 추진력의 이제 우주 발사 시스템 SLS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달 무인 궤도선인 그 오리온에 싣고 우주로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플랜인데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은 와 이게 과연 이런 각도로 이게 갈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좀 얻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리온 이렇게 쏘은 오리온이 달 주변을 이제 42일간 돌고요. 나사는 이 발사를 잘 했는지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2024년도쯤에 우주 비행사 2명을 실은 달 궤도선을 발사하는 아르테미스2를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1년 후에는 다시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착륙선을 이제 달 남극에 내리도록 할 계획이 원래였습니다. 이게 사실 1, 2년짜리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를 우리가 바로 엮긴 좀 어렵겠지만 워낙 이제 우리나라 항우연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다른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아예 우주로 가려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혹시 이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늘 한번 관련주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일정은 연기됐을지언정 관련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선영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기업은 없더라도 지금 누리호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 좀 조정을 이용해서라도 들어가 볼 만한 기업 김효진 대리님 있을까요? 일단 테마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AP위성, 제노코 이 정도까지 다 엮여서 이제 아마 테마로 움직였을 겁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항공 기업이고요. 항공기 제조라든가 개조, 정비, 그리고 생산, 그리고 우주항공 원소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우주항공 소재가 26%, 그리고 미국의 민수, 방산,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매출이 한 3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업 부문은 둘째치고 지금 이 해당 뉴스와 관련돼서만 이제 살펴보면 미국의 우주 산업의 주요 서플라이어인데요.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나사라든가 블루오리진 등 미국의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에 특수 원소재를 한 10여 년간 공급을 해왔습니다. 지금 근본 나사의 그 아르테미스 파트너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SLS, 이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나사가 달과 화성 탐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어떤 차세대 대형 로켓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품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했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앞두고 아마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아마 같이 되밀렸던 그런 흐름을 보였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뉴스가 지금 발사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또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이 이슈와 관련된 기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적 추이도 보시면 일단 항공기하고 우주항공 부품 사업 올해 모두 다 고성장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결 예상 실적은 매출액 한 764억 원이고 영업은 아직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적자가 축소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버스 화물기 개조 사업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계속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존 저궤도 위성 구축 사업도 시작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기업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나사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기업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Thank you, 마이크론. 디램 시장 1위, 2위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쟁사 마이크론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마이크론도 DDR5, 디램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경쟁업체가 늘어나면 디램 시장의 파이 하나를 나눠 먹게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1위, 2위 업체들에게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아닌가 봐요, 나 소장님. 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리하겠다고 큰일 났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왜 떨어집니까? 바로 D램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D램 가격이란 게 뭐냐면 바로 DDR4입니다. 즉 지금 마이크론이 DDR4에서 DDR5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달 그리고 하이닉스는 금년 초에 DDR5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미국의 마이크론은 DDR5로 오겠다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 서버라든가 PC의 90%, 10개 중에 9개가 바로 DDR4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습니까? 마이크론이 계속 DDR4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DDR4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DDR5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DDR4 생산은 줄겠죠. 그럼 지금 반도체 주가의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DDR4 가격 하락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DDR이라는 게 뭐냐면요. 더블 데이터 레이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연산, 계산 능력, 시스템 효능, 확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DDR5가 돼버리면은 지금 DDR4에서 가동했던 컴퓨터의 성능이 80%나 증대가 된답니다. 그만큼 많은 반도체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3%가 삼성전자고요. 그다음에 28%가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자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DDR5로 넘어오겠다고 한 마이크론은 아직은 22%, 즉 넘어와가지고 장사 잘해도 우리 한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전 세계 70% 이상을 독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것보다 콤비네이션 피자 절반이 더 크다는 얘기 있죠. 시장의 규모를 더 키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DDR5 시장 진입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 오히려 웰컴, 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초코파이 하나보다는 이제 콤비네이션 피자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DDR 시장이 확대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방어는 좀 수월해질 수 있을 거고 DDR4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데 좀 고무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이제 기사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굵직한 이 대형 그룹사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코멘트가 있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인 어떤 DDR5와 관련된 조금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중형주 그룹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관련된 어떤 밸류 체인을 좀 중간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DDR5 모듈에서는 설계 구조가 변경이 됩니다. DDR5에서는 DDR4까지 메인보드에서 담당을 했던 어떤 전력 관리 기능의 일부를 D램 모듈이 수행을 하는데요. 이 D램 모듈 안에는 PMIC하고 온도 센서 그리고 데이터 버퍼 IC 등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들이 대거 신규 탑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자 부품들의 채용이 늘고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부품 산업 내에서 DDR5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의 채용이 시작이 되면 어떤 실적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품 산업에서 DDR5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일단 수혜 부분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부품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수급 개선 전망, 그리고 면접이라든가 채용량 증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부품의 공급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기판의 경우 DDR4에서도 약 20% 상승을 했는데 DDR5에서는 설계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단가 상승폭이 한 30%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료 부품의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동 부품 일부를 제외를 하면 DDR5 출시에 맞춰서 대규모 캐파를 준비한 업체가 사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부품사들은 과거 제품의 매출 비중을 줄이고 기존 라인에서 DDR5의 부품을 양산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유사할 수 있지만 매출과 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믹스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D램 모듈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와 수동 부품의 채용 개수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판하고 수동 부품, 이 파워 인덕터 업체들에게는 어떤 기술 변화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DDR5 수혜주를 그럼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LB 그리고 아비코전자, 심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매출 내에 PC라든가 서버용 D램 모듈량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이고요. 주요 반도체 비판 기업들의 해당 비중이 약 15에서 55%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D램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이 TLB 55%이고요. 그리고 관련 매출 절대 금액으로 가장 큰 금액은 4천억 원의 매출이 있는 심택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동 부품 기업들에서는 어떤 상대적으로 D램 비중이 낮은데 DDR4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던 메탈 파워 인덕터가 신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이 창출이 되는데 이 중에 일정 부분이 아비코전자가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TLB, 아비코전자, 심택 이런 종목들 지금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DDR5 수혜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6년 만에 증설을 결정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확인해 봅니다. 한국타이어가 무려 2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는데요. 기존의 미국 테네시주에서 가동 중이었던 공장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 선영 대표님, 이게 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때문이라고요? 네,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테네시 공장에 증설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투자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도 상반기까지고요. 투자 규모는 총 15억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2017년도에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공장은 1단계 정도 설립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연간 현재는 550만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번 증설에는 살펴보니까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의 2단계 확장, 그리고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의 3단계 확장 계획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마치게 되면 연간 1,200만 개,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이상의 어떤 타이어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 중에서 트럭 및 버스용은 한 100만 개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타이어를 교체를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타이어에 대한 공급망 현상이 여기에도 사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구할 때만 한 1, 2주 정도 전에 연락을 주셔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얘기한 거 보니까 최근 증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물류 대란이 야기한 선복 비용의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판매지 근접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고 관세 장벽에 대한 등도 같이 고려됐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프라 법안에 같이 좀 들어갔고요. 인플레이션 법안에 같이 좀 들어간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이런 것도 이제 공급란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더 많은 양의 타이어를 공급하게 되면은 그만큼 매출이나 수익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투자 기간이 2026년도까지입니다. 뭐 당장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뭐 타이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가 측면에서 한번 진단을 받아볼게요. 8월 중순까지 지금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거든요. 증설 뉴스도 나왔겠다. 조정 시 좀 모아가는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해당 뉴스 사실 과거에도 이러한 이슈들 그러니까 이 증설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어떤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 지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손익의 키 팩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 물류비였거든요. 지금 보면은 국내라든가 중국 등 어떤 생산에 집중도가 높은 국내 타이어가 타이어업 특성상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이 포트 트래픽이라든가 운임 상승의 이슈에 굉장히 수익성이 매우 민감한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출 비중을 보면 선진 시장이 매출의 한 63% 차지를 하거든요. 유럽 매출이 7,250억 원으로 한 전년 대비 20% 상승을 했고 또 북미 매출도 5,870억 원으로 20% 이상 사상 최대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선진 시장 미국하고 유럽 쪽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어떤 관세 장벽으로 수출 증가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증설 결정이 지연되었던 부분들도 해소되는 부분들 이러한 점은 상당히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오늘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하향 안정 예상되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반기 보면은 소비 심리 위축 우려로 판가 인상 계획을 이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진 시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체 타이어라든가 고인치 그리고 전기차용의 어떤 고부가 제품이 주도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포트에 담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의 증설 뉴스였고요. 여기 또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공장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세우지 않네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의 동맹 소식 확인해 보시죠. 사실 그전부터 계속 루머로는 제기가 됐었죠. LG와 혼다의 동맹설이 현실이 되어 공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파나소닉도 원통형 배터리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혼다는 LG 엔솔을 선택했네요,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석삼조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화투 좋아하시는 분은 1타3피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자, 어떤 것이 돌멩이 하나를 어떻게 세말 참말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다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건 뭐죠? 지금 IRA, 즉 인플레이션 억제 행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의 마켓쉐어를 세계 제1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시장 마켓을 늘릴 수가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방금 이혜수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일본의 파나소닉, 자기네랑 같은 나라의 파나소닉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LG 엔솔하고 혼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파나소닉은
작년에 테슬라와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혼다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우리 전기차 배터리 못 받으면 자동차를 못 팔지 당연히 세계 2위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엔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LG 에너지 엔솔은 이제 1번이 GM입니다. GM하고 이미 합작했고요. 그다음에 2번이 스텔란티스 그리고 1번 차 혼다와도 미국에서 합작을 함으로써 아마 미국 내 시장 마켓 쉐어에서 LG 엔솔의 시장 마켓은 굉장히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죠. 경쟁사 중국의 CATL에 그런 점유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사를 이길 수 있다는 좋은 기회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아까 비율을 보셨습니까? 51대 49입니다. LG 에너지 엔솔이 51% 그리고 혼다가 49%입니다.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LG 에너지 엔솔 회사라 이 얘기죠. 51% 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LG 엔솔의 뜻대로 이 회사는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앞으로 대세가 될 전기차의 가장 핵심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1위인 LG 엔솔의 시장 도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배터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완성된 전기차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전기차 시장이 9월부터 좀 활기를 띨 전망인가 봅니다. 9월에 출시될 예정인 전기차만 지금 뭐 국산차, 수입차 세 종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영 대표님, 차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끌만한 차 좀 나옵니까? 네, 안 그래도 뭐 좀 관련된 멘트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9월 달에 국내외 어떤 완성차 업체에 전기 신차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이오닉 현대차가 이제 순수 전기차 브랜드죠.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 아이오닉 6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오닉을 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우연히 어저께 한번 제가 아이오닉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일단 타고 나서 느낀 거는 오, 실내가 굉장히 넓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서 좋은 것 같다.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요. 굉장히 조용했고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히 많이 팔린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일단 아이오닉 6가 새로 나오는데 지난 22일 날 사전 계약 시작 이후에 하루 만에 37만 446대 계약이 나왔습니다. 완성차 모델의 어떤 최대 기록이자 전작 아이오닉 5의 전날 사전 계약이 23,760대에 기록을 했는데 이걸 충분히 뛰어넘는 수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순수 전기차 EV6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EV6 GT 버전을 이번에 9월 중에 출시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일단은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뭐 성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업계에도 뭐 폭스바겐 글로벌 베스트셀링 차죠. 이제 ID4가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하고 우리나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우디 Q4 이제 이트론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많은 전기차들이 이제 이번 9월 달부터 또 신차를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좀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전기차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배터리 관련주나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많이 엮여 있는 부분이 사실 전기차 시장인데 일단 뭐 대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뭐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좀 쉬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현대차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를 원래 밀다가 지금은 수소 계획을 잠시 뒤로 딜레이시키고 전기차를 좀 오히려 밀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언덕에서 굴린 차로 유명하죠. 니콜라 같은 경우도 수소 버리고 최근에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 대세이기 때문에 대세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주가는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아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확장 속도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시장 어렵다 하고 있지만 피부로서 우리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커지는 시장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마지막 뉴스는요. 이렇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현재 시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문에서 그 해안 찾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약세장에서는 매출과 현금이 늘어나는 기업에 주목을 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 이렇게 되죠. 첫째, 강세장, 둘째, 약세장, 셋째, 횡보장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약세장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이 볼 때 지금은 약세장, 즉 하락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좁은 박스권 장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강세장에서는 답이 나왔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KB금융 사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수익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약세장에서 어떻습니까? 현금을 절반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먼저 내 계좌의 절반을 현금화 딱 시켜놓고 한 3개월만 뒷짐지고 계시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지금 같은 횡보장입니다. 이거 올라가자니 아직은 상승 탄력이 적고 반대로 내려가자니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주가 밸류에이션 가치가 너무 싸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들 때거든요. 그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두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매출이 증대되는 기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가 부진하면 그만큼 판매가 줄 거고 판매가 줄면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웬걸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두 가지죠. 첫째, 매출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성능이 좋다 혹은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것이 되겠고요. 반대로 우리 K방산처럼 가성비, 다시 말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것 아닌가라는 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LNF하고 CNS 윈드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있겠지만은 그 산업의 흐름도 여기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매출만 증대돼서는 효과가 없겠죠. 매출이 증대되면 뭐가 돼야 돼요? 영업이익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드디어 금년부터는 이제는 투자보다는 오히려 현금이 들어오는 기업이 아주 좋겠죠. 주가에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아이센스하고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주가가 더 내려간다, 더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박스권입니다.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압축시키시고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을 선정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걸로 기대합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매출 늘어도 이미 좀 주가 오르면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기업 좀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은 뒷단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가져와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둔화 흐름에서의 어떤 약세장, 저도 이제 좁은 박스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박스권이라는 이거에 되게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할 때 사실 오늘만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기업들을 선별해내고 골라내어서 어떤 투자 수익을 향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좀 이렇게 설정해주고 하는 그런 뉴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한 약세장, 박스권, 좁은 박스권 이런 것들을 개별 종목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위기에 강한 종목으로 매출이 늘어난 기업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요. 현금 흐름이 현재 적자이지만 흑자 전환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여전히 물가 지표가 높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굉장히 좀 세게 이제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하반기 동안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면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면 어떤 기업들의 원가 상승 압력이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매출은 증가했는데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발라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해서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해당 시점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던 업종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국내 수입물가 급등 기간 동안에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업종 그리고 올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업종들을 살펴봤더니 모멘텀이 아니고요. 획기적인 이슈입니다. 화학업종 그리고 IT 가전 그리고 비철금속, 소프트웨어, 미디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앞서 이제 대표님이 짚어주신 어떤 그 잉여 현금 흐름과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과거에 보면 S&P 500 성장주 지수하고 잉여 현금 흐름의 어떤 상관계수가 0.95%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성장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시기에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원자력을 포함한 친환경 섹터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로 대변되는 어떤 성장 업종 중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적자에서 내년에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다보면 2차 전지 부문에서는 삼성 SDI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그 친환경 원자력 관련된 에너지 부분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삼성 SDS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반드시 매출 증가율하고 주가 수익률하고는 반드시 이게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예로 들어주신 부분 중에서 LNF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주가가 미래를 반영한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LNF가 올해 매출 증가율이 한 330%인데 내년은 한 50%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 조금 미리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경향이 보였거든요. 반면에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매출 증가율이 14%에 불과하지만 주식 수익률이 무려 한 46%, 50%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방산 종목으로 이제 최근 K방산이 수주가 잘 되고 어떤 방산 업종의 특성상 한번 수주가 되면 꾸준히 AS 등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어떤 산업적인 특성상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다 어떤 그러한 기대와 성과가 전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출 증가율이 주가 수익률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 미스매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볼 텐데요. 이틀 연속 하락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나 소장님? 네, 뭐 단순 비교하면 조금 우둔하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미국 시장 4% 내려갔어요. 우리 어제 2%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나스닥 1%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약보합 내지 보합권의 우리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대 늘 말씀드린 종합주가지수 2450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20인데 그거는 다음 달이죠. 9월 8일 만기일 날에 종합주가지수 2450 위에 상단에서 끝난다는 얘기지 뭐 오늘처럼 2426이 벌써 무너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바이코리아를 지속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과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소장님이랑 대리님께서 굉장히 좋은 펀더멘탈 말씀을 주셔가지고 펀더멘탈 좋아하는 저로서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저는 이자 보상 배율이란 걸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제 빌린 이자와 원금을 주고 얼마나 남는지를 퍼센티지를 아는 건데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로 떨어지는 기업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 인상 게 큰일 나니까 그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너무 큰 기대가 불러온 실망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항상 보면은 너무 기대가 크게 되면은 시장이 또 그 기대에 미쳐주지 못하면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굉장히 울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미증시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빠르게 돌아오진 않겠지만 머지않은 시간, 전 사실 이번 주 안에 미국이 좀 그래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효진 대리님의 전략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이 굉장히 좀 거센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그러한 부분,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들이 새로 확인된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물가 지표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전일 다만 이제 유가하고 환율이 같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지금 9월 FOMC 앞두고 지금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만기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이제 CPI 지표도 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그러한 긴장감이 굉장히 어떤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또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도 어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시장은 점차 다시 안정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역대 5위권에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락을 한다라면 또 역시 기술적 반등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초 하락 때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남인호 소장, 김선용 대표 그리고 김효진 대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